네, 9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9강 북방민족의 성장과 국제관계의 다원화라고 되어 있는데 북방민족이라고 한다면 중원왕조는 아닌데 그 중원왕조 위에서 계속 성장해 오던 그런 유목민족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유목민족의 역사 계속 배우고 있다. 처음에 배웠던 유목민족 진시황제 때 쳐들어왔다가 만리장성 쌓으면서 위쪽으로 올라갔던 애들 누구? 흉노라고 하는 애들 기억나죠? 그 흉노 때 결국에는 한나라의 고조 황제 때 포위됐던 사건이 있었어. 그게 어느 산이라고 쌤이 얘기했었지? 백등산. 그래서 그 백등산 전투에서 패배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한무제 때는 이 흉노를 어떻게든 족치고자 흉노의 약점을 파악하기 위해 흉노에게서 조금 쫓겨났었던 월지 애들을 찾아 떠납니다. 누가 떠났지? 장건이라는 사람이 떠났었는데요. 그 장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파견되면서 결국에는 흉노를 고비 사막 이북으로 축출하는 데 성공했다, 실패했다? 성공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목민족이라고 한다면 우리 유명한 아이들 5명이 있었지. 5호 16국 시대를 열었던 첫 번째 흉노, 두 번째 선비, 세 번째 갈강처 라고 하는 5개의 유목민족이 있었는데 그 5호가 몇 개의 국가를 세웠다고? 16개의 국가를 세웠던 게 5호 16국 시대였었지.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아이들 누구? 선비족이라고 하는 애들이 결국에는 그 지대를 모두 통일했고 그 선비족이 세우게 되는 국가가 무슨 위? 북위라고 하는 국가가 있었는데 북위가 2개로 쪼개졌어. 뭐랑 뭐로 쪼개졌다 했었지? 북조남. 동위서위. 동이랑 서위로 분열이 됐었다. 그리고 그게 각각 북제와 북주로서 이어져 오다가 결국에는 양견이라는 사람이 그 위진남북조 시대를 통일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런 거 다 배웠었는데 오늘은 대표적인 북방민족 뭘 배워볼 거냐면요. 바로 요라고 하는 아이들. 이게 바로 거란족이 세운 그런 국가였었고요. 그 다음에 금나라. 이거는 어떤 애들이 세운 거야? 여진족 기억나죠? 여진족. 그 다음에 서하라고 하는 국가는 어떤 애들이 세운 거였지? 탕구트. 맞아. 탕구트족이 세웠던 그 서하라고 하는 국가까지. 이 3개의 국가를 함께 배워볼 겁니다. 근데 얘들아, 혹시 정복왕조라는 말 들어봤어? 들어본 친구도 있고 없는 친구도 있는데 정복왕조라는 건 뭐냐면 원래 중국에는 본래 존재했었던 한족의 국가가 있었지. 대표적으로 어떤 국가가 있지? 대운하 건설했던 수라는 국가 있었고 안시성 전투했었던 당나라 같은 거는 중원왕조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송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디 있어? 송나라 같은 경우에도 중원왕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 중원왕조를 정복하고 공격했던 세력들이 있어. 걔네들이 누구냐? 바로 요나라, 그 다음에 금나라 이런 국가들이 있습니다. 걔네를 우리가 정복왕조라고 부르고 오늘 걔네들의 성장까지도 같이 필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연표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연표 이거 어디에다가 쓸 거냐면요. 우리 교재 22페이지 있죠? 22페이지 연표에다가 지금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이 연표 하나만 적을 겁니다. 자, 처음에 5대 10국이라고 하는 혼란기가 있었고 그러한 5대 10국의 혼란기를 통일했었던 게 바로 송이라는 국가가 될 건데요. 왜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적었냐면 송나라가 중원왕조로 정통한 왕조이기는 해. 근데 요 나라가 조금 더 이전에 건국됐어요. 그래서 요, 송, 서하, 금 이 4개의 국가가 건국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분열되고 북방민족이 성장하고 있는 그 시대에 결국에는 이 금나라가 송나라를 공격해서 화북지대를 잃어버렸지. 그래서 남쪽만 남은 송이다 해서 남송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남쪽만 남은 송나라가 이어지면서 새롭게 성장했었던 아이들이 있으니 걔네가 바로 유목을 하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몽골입니다.
이 몽골이 결국에는 영토를 넓혀가지고 황제가 즉위했고 우리가 그 제국을 몽골 제국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몽골 제국이 나중에 이름을 바꿨어. 언제? 쿠빌라이 칸이라는 칸 때 이름을 바꿨는데 그 왕국을 우리가 원나라 왕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명나라, 청나라 이어지는데 사실 뭐 명청은 딱히 안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적을 거라서. 자, 그렇다면 중국에는 5대 19, 그 다음에 요, 송, 금, 서하라고 하는 국가가 존재했고 그리고 나서 원나라가 통일을 모두 다 하게 됐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뭐가 있었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지. 일단 우리나라는요, 바로 고려라는 국가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고려가 건국됐어. 어떤 사람이 건국했다라고 알고 있니 혹시? 왕건, 태조 왕건이라는 사람이 건국을 했고요. 이 고려가 이어져 오면서 송나라랑도 교류를 합니다.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친선 관계를 유지하고 정말 사이가 좋았던 게 송나라와 고려의 관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요, 사이가 안 좋은 애들도 있었어요. 바로 거란이었어. 거란요랑 송나라는 사이가 정말 안 좋았습니다. 요 나라랑 고려는 정말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왜 안 좋았냐면 쳐들어갔거든. 거란이 얘들아 몇 번 침입했다고 알고 있어? 3번이나 침략을 했어요. 거란의 1차 침입, 서희의 그런 외교 담판, 그 다음에 두 번째 양규가 흥화진 전투에서 이겼었고, 세 번째 강감찬이 귀주대첩에서 승리했었던 거, 그게 바로 이 당시 있었던 거란의 침입 아닙니까? 그런데 거란이 좀 잠잠해졌더니 이번엔 누가 침입을 해와? 여진이 침입을 해와. 그래서 윤관이 너무 놀래가지고 별무반을 창설했었던 것도 우리가 배웠고, 그런데 세 번째, 이젠 13세기로 갔어. 누가 쳐들어오기 시작하니? 몽골이 쳐들어가기 시작하네. 그러니까 이제 고려는 완전히 털리기 시작을 했고 결국에는 그래서 고려가 항복했지. 그랬던 이야기도 우리가 한국사 때 공부를 했습니다. 자, 해이안 시대 때 어떤 문화가 발달했다라고 했었지? 국풍문화. 왜? 우리가 그동안 롤모델로 삼았던 견당사가 파견된 그 당나라가 결국에는 무너지고 계속 휘청거리니까 이제는 우리나라의 문화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해이안 시대 때는 국풍문화가 발달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마쿠라 막부라고 하는 게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막부라고 하는 호칭을 얘들아 잘 알고 있어야 돼. 막부에서는 대빵이 누구야? 쇼군이라는 사람이죠. 이 쇼군이라고 하는 이 통치자가 최고 통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은 다이카 기신 때부터 천황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세워놨었지. 하지만 천황은 더 이상 이제 어떠한 권한도 없습니다.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 쇼군이라고 하는 애들밖에 없었고, 그래서 가마쿠라 막부를 개척했던 쇼군이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라는 사람이 건국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가마쿠라 막부는 한번 휘청휘청거리게 되는 계기가 있었지. 누구 때문이냐? 바로 원나라 몽골 제국이 와가지고 2차례나 일본 원정을 단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공했다라는 말은 안 씁니다. 왜? 실패했거든. 뭐 때문에 실패했다고? 맞아요. 자연재해가 미친 듯이, 그러니까 태풍이 막 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전쟁을 실패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마쿠라 막부에서는 몽골 애들 그렇게 강력한 애들도 우리나라 못 침략하네. 우리나라 아무래도 신이 지켜주는 나라인 것 같아. 우리나라 신이 지켜주는 그런 국가야 라고 하는 신국 사상이 유행하게 되었다. 그게 가마쿠라 막부 때의 특징이고요. 그러다가 남북조 시대가 열리면서 남조와 북조로 쪼개지게 됐고, 그래서 여러 명의 권력이 나누어지게 되는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3대 쇼군이었던 아시카가 요시미스 때 통일된 게 무로마치 막부였는데요. 이것도 다음에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응오 왕조, 그 다음에 딘, 그 다음에 레왕조, 리왕조, 쩐왕조, 호왕조, 후레왕조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왕조는 쌤이 동그라미 치는 것만 외우면 됩니다. 이거 일단 첫 번째 리왕조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이때부터 과거제나 선진 문물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성리학도 조금 더 확산되고 보급이 되어 왔어요.
자,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왕조 베트남에서는 쩐 왕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다른 말로는 이를 대월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 쩐 왕조 같은 경우에는 왜 중요하냐면 당시에 완전 13세기에 나라들을 휩쓸고 다녔던 몽골 제국이요. 쩐 왕조도 공격합니다. 아까 누구도 공격했다고 했지? 일본, 가마쿠라 막부도 공격을 했었고 그리고 몽골 제국은 우리나라, 고려도 공격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고려도 공격해, 가마쿠라 막부도 공격해, 쩐 왕조도 공격해 계속 영토를 넓혀 나가려는 당시 침략 전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당시의 국제 정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몽골이 해집고 다니고 있는 시기,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북방민족이 난립하고 있는 시기, 오늘 두 개에 나눠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송나라의 발전부터 필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재는 21페이지 펼쳐보시면 되고요. 우리 그 칸에다가 이제 적을 건데요. 일단은 순서를 좀 바꿀 거예요. 우리 교재에 있는 순서대로 안 하고 먼저 송나라랑 서화부터 끝내고 가겠습니다. 일단 1번 송 1번 특징. 자, 송나라의 특징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일단 얘들아 우리 중국사 왕조 다시 한번 불러볼까? 처음부터 레디 시작! 하상주 춘추 전국 진안 삼국 위진 남북조 수당 5대 10국 요송 금원 명청 중국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했었지. 그러면 5대 10국 이전에 있었던 왕조는 뭐예요? 수랑 당이었죠. 그런데 당나라는 왜 멸망했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당나라 말기 때부터 살짝 나라가 휘청휘청거리기 시작을 했어요. 특히 안사의 난이라고 하는 안록산과 사사명의 난 때문에 일단 구조가 좀 많이 바뀌기도 했었고 결정적인 계기는 뭐였냐면 당시 소금을 판매하는 업자였던 황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오늘 이제 고3 수업하다가 황소 얘기가 나왔는데 황소가 누굽니까? 하니까 뭐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황소는 사람 이름이고 이 황소라고 하는 그 사람은 사실 우리가 지금으로 따지면 직업의 귀천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 당시엔 귀천이 너무나도 컸어. 특히 이 황소가 일하는 그런 뭐 상인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우가 너무 안 좋았고요. 그 황소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봉기를 같이 일으키게 되니 그게 바로 황소의 난이었습니다. 황소의 난으로 당나라가 완전히 끝장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절도사 애들도 난립을 하기 시작했어. 절도사가 누구야? 우리 맞아, 변방지대를 지키는 군인들이었잖아. 그러니까 국방지대를 지키는 사람들이 꼭 필요했는데 걔네가 바로 절도사라고 하는 애들이었던 거지. 자, 대표적인 당나라의 절도사가 주전충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주전충을 비롯해서 다양한 절도사들이 야, 우리 나라 세워볼까? 나도 왕놀이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러면서 나라를 건국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주전충이 가장 그나마 정통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주전충이 세웠던 나라가 바로 뭐였냐면 후량이라는 국가였어요. 후량. 그 후량이라고 하는 국가가 건국되면서 5개의 왕조가 이어지게 되거든요. 마지막이 바로 후주라는 국가였어요. 그래서 후량부터 후주까지 5개의 왕조가 이어졌어.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안 나와 있네. 5대라고 부릅니다. 그나마 큰 정통한 왕조를 5개라고 부르고 그 이외에 그냥 지들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절도사 애들이 지랄 난리 부르스를 쳤던 거 그게 10개나 됐습니다. 우리가 그걸 통틀어서 뭐라고 부른다? 5대 10국이라고 부른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나라가 무너지고 여러 명의 절도사들이 그냥 난리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5대 10국의 혼란기를 통일하였다. 자, 그러니까 우리 춘추전국시대 위진남북조와 같이 엄청나게 혼란스러웠던 중국의 분열기를 통일했었던 게 바로 누구다? 송나라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송나라를 건국했던 사람 또한 마지막에 얘기했었던 5대의 마지막이 뭐라고요? 후주.
후주라고 하는 국가의 절도사 출신이었어. 그럼 생각해보자. 그 조광윤이라는 사람도 절도사 출신이었어. 그러면 절도사는 나라를 세울 만큼 힘이 매우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광윤이 일단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절도사라고 하는 애들은 나라를 세울 정도로 강한 힘을 가진 애들이지. 그럼 걔네의 권한을 어떻게 시켜야 될까? 매우 낮춰야 돼요. 그래서 2번 절도사의 권한을 약화시킵니다. 자, 절도사의 권한을 약화시켜.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절도사는 변방을 지키는 군인이라 그랬지? 그러면 그 군인은 무신일까요? 문신일까요? 무신입니다. 무신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도깨비 보셨어요? 네. 도깨비 지금 10주년이라 해서 다시 돌려보고 있는데요. 여전히 재밌더라고요. 그 도깨비에 나오는 공유가 맡은 역할이 바로 고려시대 무신 역할입니다. 그래서 맨날 말 타고 다니고 싸우고 칼 들고 다니잖아요. 자, 그러면 무신들이 칼 들고 다닐 때 문신들은 뭘 들고 다니냐? 붓을 들고 다닙니다. 예, 글 쓰고 공자왈, 맹자왈 이거는 강아지구나. 왈 이러면서 다녔어. 그 애들이 바로 문신인데 지금 절도사는 그러면 무신이겠지. 그럼 얘네들의 권한을 약화시킨다 함은 즉 누구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거겠어? 무신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무신의 권한을 약화시킴과 동시에 문신의 권한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문치주의다라고 얘기를 해. 즉 문인들을 위한 그런 우대하는 정치를 하는 주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인들만 우대해주고 계속 문인 중심의 정치를 해나갔던 게 송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얘들아 중요한 게 하나 있다. 그럼 나라는 누가 지켜? 귀신이 지켜요? 아, 무신이. 그치, 무신이 지켜야 되는데 계속 무신들도 줄여버리고 문인들만 우대하고 있으니 국방력이 난리도 아니야. 자, 그래서 이 문치주의를 하면서 국방력이 감소합니다. 국방력 감소. 자, 국방력이 감소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그동안 열심히 막아왔었던 북방민족이 계속 난리치는 상황이고 그래서 계속 북방민족은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끝. 이제 2번. 자, 탕구트족의 서하라는 국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송나라를 세운 사람 누구였지? 조광윤이라는 사람이었었지? 자, 그런데 이번에 탕구트 서하를 세운 사람은 누구였냐면 바로 이원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원호가 이 탕구트족을 결국에는 건국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서하라고 하는 국가로 주변 지역을 통일해서 확보를 하게 됩니다. 나라를. 자,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은 일단 뭐냐? 1번 특징부터 들어가 봅시다. 얘들아, 우리 중국에서는 서역,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인도 이런 애들이랑 같이 교류하기 위해서 뚫어놨던 길, 장건이 서역을 파견하면서 만들어진 길이 있었어. 그게 무슨 길이었더라? 비단길. 기억나죠? 실크로드. 그 비단길의 동부를 장악합니다. 그래서 탕구트 서하는 비단길 동부 장악. 자, 그러니까 얘들아 원래는 중원왕조였었던 국가들이 비단길을 통해서 교류했는데 이제는 동서무역을 누가 장악하고 있다는 거야? 이젠 서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동서무역의 중심지로서 서하가 떠오르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서교역로가 확보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동서교역로 이게 확보하였다. 이 동서교역로를 확보하면서 약간 이득을 얻었던 무역의 중심지가 이제는 탕구트 서하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됐고, 자, 2번
얘들아, 일단은 미리 얘기를 해주자면 탕구트, 서하, 송, 원, 금, 요 이런 국가들은 관계사 문제가 무조건 나와. 안 나올 수 없어. 그런데 어려운 건 뭐냐면 가나다 세 개의 국가를 주면서 서로의 관계를 물어보거든. 뭐 예를 들어서 가는 나로부터 세패를 지급받았다. 가는 나로부터 화북지대를 빼앗겨서 남쪽으로 천도하였다. 이런 게 원나라까지 섞여 나오면 정말 어려운데 오늘 그 문제를 넣어놨어요. 같이 풀어봅시다. 이따가. 자, 일단 탕구트, 서하 같은 경우에는 고유문자라고 하는 거를 제작합니다. 고유문자 제작. 그래서 이름하여 우린 이것을 서하문자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얘들아, 시험 문제에선 서하문자라고 대놓고 안 주겠지. 이름에 서하가 있으면 바보도 아니고. 그러니까 고유문자라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서하문자 제작하면서 고유문자 제작했고 비단길 장악하면서 중개무역이나 이런 걸로 이익을 얻었던 게 어떤 나라? 탕구트, 서하나라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3번 거란 요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3번 거란 요. 자, 이제 거란 요를 같이 공부해 볼 건데요. 이 거란 요를 건국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야유라보기라는 사람입니다. 야유라보기. 자, 이 야유라보기가 이제 계속 주변 지역을 정복하고 통일해 나가면서 다양한 외교 정책들을 이제 펼쳐 나가게 될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외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 1번. 자, 얘들아, 우리 상식 한번 떠올려보자. 우리 고구려를 계승하면서 고구려의 유민들과 말갈족이 함께 세운 국가가 있었어. 그게 어떤 국가? 맞아, 발해라는 국가였었지. 해동성국이라고 하는 그런 바다 동쪽으로 번성한 나라라는 호칭이 붙였던 나라기도 하죠. 그 발해를 멸망시킵니다. 이게 거란이 일단 첫 번째 했던 외교 방식이에요. 발해 멸망. 자, 그래서 이후에 오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 또 뭐가 나오죠? 고려. 고려도 똑같이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잖아. 그래서 우리 훈요 10조에 거라는 짐승과 같은 놈들이 절대로 교류하지 말까. 이러면서 짱바가 났었던 게 왜? 그치. 아니, 자기의 그런 형제나라와 같은 발해를 멸망시켜 감히? 네가 뭔데 감히? 이러면서 계속 적대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2번. 자, 얘들아, 지금 우리가 교재에 있는 지도를 봐서도 알겠지만 송나라하고 거란하고 여진은요, 사실 같은 동시대에 존재했던 그런 아이들이었어. 그러니까 서로 이제 약속을 맺고 동맹을 맺기도 했었거든. 일단 첫 번째 동맹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전연의 맹약이라는 게 나와요. 이 전연이라고 하는 건 발음 잘해야 된다 했어요. 앞에다 대고 전연했다가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전연의 맹약은 뭐냐면 동맹을 약속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란이랑 어떤 나라랑 같이 약속을 했다라는 얘기겠지. 당시 어떤 나라랑 맹약을 맺었었냐면 바로 요랑 송이랑 전연의 맹약을 체결했었어요. 그러니까 중원왕조인 송나라는 어쨌든 자기의 위쪽에 살고 있었던 탕구트도 조금 위협이 됐을 거고 그 오른쪽에 있었던 우리나라 북쪽에 있는 여진, 금나라도 사실 위협이 됐을 거야. 그럼 누구랑 손을 잡냐? 거란이랑 손을 잡게 됩니다. 이러면서 전연의 맹약을 체결하게 됐죠. 오래가지 못합니다. 누가 배신하냐면요, 이 쉐기가 배신합니다. 와, 아니 보통 요 나라가 배신하겠지 생각을 하는데 송나라가 배신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송나라가 금나라랑 합세해가지고 요 나라 멸망시켜요. 이거 막장 드라마야. 오, 쉐기마.
이러면서 아무튼 막대한 비단과 은을 받는 대가로 더 이상 침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전년의 맹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라는 얘기고요. 우리 이제 두 번째 이원적 통치 체제로 들어가 봅시다. 이원적 통치 체제. 자, 사실 얘들아, 이 정보광조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부터 얘들아 정보광조잖아. 다른 유목민족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우리 그동안은 다양한 유목민족들은 예를 들어서 선비족 있었지. 선비족은 한족이랑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들의 풍습을 포기했었어요. 우리가 그 정책을 뭐라 그래? 그렇지. 한화 정책이라고 하잖아. 사랑한다, 최강한화. 그 한화 정책, 그 한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나는 한족화 될래. 그러면서 한족이 우수한 것도 받아들이고 나는 더 이상 선비족의 언어나 복장을 금지시키겠어 라고 해줬지. 얘는 달라. 얘는 정보 강조잖아. 그러니까 왜 우리의 고유한 풍습을 버려야 되는데? 라는 그런 기존세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족을 무시했다간 어떻게 될까? 안 돼요. 반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래 한족 너네는 너네의 방식으로 해. 대신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두 가지의 방식을 혼합을 시키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이원적 통치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번. 자, 우리가 이 당시에 있었던 두 가지의 관청을 쓸 거거든요. 북면관제와 남면관제라는 거 써볼게요. 자, 북면관제. 그 다음 2번 일단 먼저 적어볼게. 남면관제. 자, 일단 얘들아 한족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한족 애들 지금 중국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말 많은 아이들이지. 그런데 그 한족을 어떻게 다스릴까 생각을 해보니까 원래 당나라 때부터 한족은 어떤 제를 실시했게요? 혹시 들어봤는가? 주현제라는 게 실시가 됐었거든요. 이 주현제. 그러니까 우리 아주 예전에 공부했었던 거 진나라 때부터 있었던 행정체제가 뭐였어요? 무슨 제였지? 맞아. 군현제 시스템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국을 군과 현으로 나누었었던 건데 그 군과 현 위에 최상의 그런 지역을 뒀어. 그게 바로 뭐였냐? 주입니다. 그러니까 주 밑에 군과 현으로 나누었다 해서 주현제라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당나라 때부터 썼던 한족의 풍습이야. 이걸 그대로 써. 어디에서? 남면관제에서. 그러니까 남면관제는 당시에 한족의 풍습, 그게 뭐라고? 무슨 제라고? 주현제. 이거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이 관청, 그걸 우리가 남면관제라고 부르는데 그 남면관이라고 하는 이 관청에서는 한족의 풍습을 그대로 따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한족은 원래 걔네가 쓰던 제도로서 쓰게 해주세요 라고 해놓은 거야. 그게 남면관제라는 거고요. 북면관제는 누구냐면 이제 한족 해결됐으니까 원래 북방민족이 쓰던 그 고유의 제도를 그대로 갖고 옵니다. 따라서 거란의 풍습, 원래 거란이 쓰던 그런 풍습을 가지고 와서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북면관에서는 거란의 풍습을 일단 지원을 해주고요. 남면관에서는 한족을 위해서 한족의 풍습을 지원을 해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족은 남면관에서 한족의 풍습을 적용을 시키고 거란은 북면관에서 거란의 그런 풍습을 적용을 시켜줬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이원적으로 통치하였다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그럼 마지막 3번 이거 한 줄만 적고 끝낼게요. 자, 특징.
자, 일단 얘들아, 아까 탕구트 서한은 특징으로서 뭘 적었더라? 어떤 걸 제작했다라고? 고유문자 제작했다 그랬지. 우리가 그거를 서하문자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러면 얘들아 생각해봐. 얘네가 서하문자를 만들었겠니? 무슨 문자겠어 얘네는? 거란 문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자, 거란 고유문자, 거란의 고유문자를 제작하였다. 자, 그리고요, 또 다른 특징으로서 거란이 정말 잘하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 만들었냐면 대장경이라고 하는 그 경전, 엄청나게 큰 장경을 만들었는데 그 대장경 편찬하는 거를 일단 되게 잘했어요. 이 대장경 우리나라에서도 만들었지. 혹시 유명한 대장경 뭐 알고 있는 거 있니? 팔만대장경. 그 팔만대장경을 만들었던 것이 바로 우리나라 고려였는데요. 이 거란이 영향을 줘서 우리나라가 따라해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이제 여진 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진 금. 사실 내가 송이랑 탕구트를 먼저 설명한 이유가 이 여진이랑 이 거란이랑 엄청나게 헷갈리게 시험 문제를 많이 출제하시거든. 그러니까 비교해서 같이 외우자는 뜻에서 그렇게 해봤고요. 1번 외교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칸은 요거랑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적으시고 1번. 자, 일단 여진 같은 경우에는 뭘 하게 되냐면요. 일단 금나라랑 송나라랑 아까 뭐 했다 그랬지? 같이 힘 합쳤다 그랬지. 그리고 누구를 무너뜨려? 요나라 끽! 너무 소리가 그런가? 끽! 아, 똑같네. 아, 좀 멋있게 딱 할라 했는데. 아무튼 금나라하고요 송나라하고요 힘을 합쳐요. 그래가지고 요나라 멸망시킵니다. 자, 그리고 2번. 자, 그런데 얘들아, 송나라 아까 배신하고 이 전연의 맹약 배신해버리고 그러고 요나라 멸망시켰던 거 아니었어? 얘도 똑같이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서 똑같이 당합니다. 누구한테 당했냐? 금나라한테 당해요. 그래가지고 금에게 화북지대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강을 기준으로 북쪽, 그러니까 북쪽 지역을 다 빼앗기고요. 남쪽만 남은 송나라가 됐어요. 남쪽만 남은 송, 줄여서 남송이라고 불러. 그래서 남송시대가 열립니다. 자, 여기에서 많은 친구들이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뭐냐? 금나라가 송나라를 멸망시켰다라고 나오면 이건 맞는 걸까? 틀린 걸까? 틀렸어요. 그러면 북송을 멸망시켰다라고 나오면 맞는 걸까? 틀린 걸까? 북송 멸망은 맞아. 옆에다 헷갈리면 적어놔. 북송 멸망은 맞는데 송나라 전체를 멸망시킨 거, 남송을 멸망시킨 거는 몽골 원나라 때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남송시대가 열렸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제 2번으로 들어가 봅시다. 2번적 통치체제. 2번적 통치체제. 자, 이원적 통치체제를 이해를 해볼 건데요. 일단 1번, 2번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그럼 얘네도 원래 있었던 여진 애들하고 한족하고 다른 그런 제도를 사용을 했다라는 얘기겠지. 일단 한족은 어떤 제를 사용했다 그랬어? 주현제 사용했다 그랬지.
그런데 일단 여진 애들은 다른 통치체제를 사용합니다. 일단 오늘 이거 역포자들 많이 생겨나는 파트 공부할 거예요. 잘 들어야 돼. 오늘 이해 못하면은 땡콩을 막 때릴 거야. 자, 일단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 학교에는 900명에 되는 학생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900명이 되는 학생들 한 번에 다 통솔할 수 없지. 그래서 우린 뭘로 구분하기로 했다? 세 개의 학년으로 구분할 거야. 그럼 1학년 몇 명? 300명. 2학년 몇 명? 300명. 3학년 몇 명? 300명.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거야. 그런데 학년도 어떻게 구분을 하기로 했어? 우리는 반으로 구분하기로 했어. 그래서 30명씩 몇 반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 10반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지. 자, 10반이야. 그러면 이 30명의 학생들을 대표해주는 사람은 누구? 담임 선생님. 각반에 담임 선생님들 계시지. 그런 식으로 이 30명의 대빵은 담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어? 그리고 이 학년 전체, 이 10개의 반이 모여서 이 300명의 학생들을 대표해주는 사람은 누구야? 우리 학년의 부의 짱이 누구야? 학년부장 아니겠어? 그 학년부장. 그 다음에 이 학교의 대빵은 누구야? 이 900명의 대표는 교장입니다. 왜 우린 이런 식으로 낮은 체계를 구분을 하게 만들었냐면, 야, 900명 학생들 다 교장이 다스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못해? 어떻게 다 아냐?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밑에 있는 조그만한 단위로 구분한 거 이해됐어요? 우린 이거를 이제 맹한모극제라고 하는 걸로 같이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예전에 집을 세는 단위는 뭐라고 했었지? 맞아요. 호예요. 호. 호라고 하는 단위를 우리가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도 101호, 201호, 301호 하잖아. 그런 식으로 호로 구분을 했었는데 일단 300호씩으로 반을 꾸려줍니다. 그러니까 300호, 300개의 집을 하나의 반으로 꾸며줬거든요. 이 300호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1모극부라고 얘기를 했어. 1모극부.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학급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반을 꾸려줬어. 300호를. 그런데 이 학급보다 더 큰 단위, 우리 아까 학년 있었지? 이런 학년 단위로 더 크게 바꾼 거를 10모극부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3000호 10배를 곱한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의 모극부가 10개 존재하는 거야. 10모극부로. 그럼 몇 개? 3000호. 오케이? 그리고 이 3000호 10개의 모극부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몇 맹한부로 쓸 수 있게? 뭘 끄덕끄덕이야. 1맹한부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1맹한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900명을 다 다스릴 수 없으니까 처음에 300명, 300명, 300명으로 학년이라고 하는 걸 구분해 줬고 이 학년도 10개의 반으로 30명씩 구분을 해줬다. 얘네도 똑같아. 처음에 3000호 정도 되는 애들이 있어. 3000호. 얘네가 1맹한부라고 하는 하나의 그런 학년 소속이야. 그러니까 이 하나의 학년에 3000명 있는 애들을 10개의 학급으로 쪼개줬어. 300명씩 10반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의 반을 우리가 모극부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한 개의 모극부가 10개 모인 게 하나의 학년, 그걸 우리가 맹한부라고 얘기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해를 못했다 그러면 그냥 포기하십시오. 왜 포기해도 되냐면 맹한모극제라는 게 여진에서 사용됐다만 알면 돼.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이해하면은 쉽게 외우니까 알려준 거고요. 사실 이렇게 자세하게 학교에서 설명 안 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써봅시다. 자, 1번 맹한 모극제. 방금 얘기한 그 체제를 맹한 모극제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맹한 모극제는 어떤 애들의 풍습이냐? 여진의 풍습. 그러니까 원래 여진 애들이 사용하던 풍습은 맹한 모극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족 애들도 한족 나름대로의 쓰던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주현제라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주현제 이거 그대로 실시를 해줬다. 요거는 한족 애들이 쓰는 한족의 풍습. 여기서 많은 애들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선생님, 이거 거란이랑 여진족이 세운 거라면서 왜 한족이 나오는데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완전히 100% 거란이랑 여진이 있는 게 아니야. 여러 명의 한족도 섞여 있어. 왜? 한족이 드럽게 많거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섞일 수밖에 없으니까 걔네들을 위해서 주현제를 실시를 해준다라는 얘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 특징만 쓰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특징. 자, 일단 특징으로서는 뭐가 있냐면 고유문자, 여진문자라고 하는 걸 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유문자는 탕구트와 거란과 여진의 공통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진문자. 그 다음에 또 여진 같은 경우에는 당시 한나라의 그러니까 한족의 풍습이었던 과거제를 도입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알아두자. 당시에 베이징이라고 하는 곳이 수도였었거든요. 근데 베이징을 부르는 명칭이 다르다. 이게 바로 중도라는 호칭입니다. 중도, 베이징. 왜 내가 강조를 하냐면 이 베이징을 지금은 중도라고 부르지만 나중에 원나라 때 가서는 부르는 명칭이 대도로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나라도 어때? 서울을 부르는 명칭이 삼국시대에는 한강유역이었다가 조선시대에는 한양이었다가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북방민족사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동아시아 국제질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동아시아 국제관계 5번. 자, 동아시아 국제정세 오늘의 사실 하이라이트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존 동아시아사에 없던 개념도 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파트는 선생님들도 처음 가르쳐 보시면서 좀 집중적으로 수업을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1번 고려부터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고려. 일단 고려는 아까 얘기했어요. 송나라랑 친선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송과 친선 관계. 그러니까 교류를 굉장히 활발하게 해나가고 대신 이 송나라랑 친하게 지내지만 우리 고려에는요 짐승과 같이 여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였죠? 발해 멸망시킨 거란 애들이었지. 그래서 거란 적대시. 그래서 훈요 10조 내용에 따라서 거란은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적대시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또 다른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당시 고려는요 금나라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당시 금나라가 어떤 요구를 했었냐면 야, 우리 군신관계 맺지 않을래? 앞으로 우리 여진은요 임금이에요. 그리고 너희 고려는요 신하예요. 머리 조아리세요.
이런 요구였습니다. 우린 이런 요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친 요구라고 합니다. 누가 어떤 놈이 그거를 수용을 하겠냐고. 그 어떤 놈이 이자겸이었습니다. 당시 이자겸과 척준경이 나눈 대화를 내가 사료에서 좀 찾아봤는데 당시에 뭐 이자겸이나 척준경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당연하다. 예전에는 뭐 여진이라고 하면 따까리였지만 지금은 따까리가 아니다. 큰 나라다. 그러니까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살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그 시대를 살아보진 않았지만 외교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까라면 까야죠. 자, 그래서 여진과 군신관계 체결 요구를 수용합니다. 그래서 요구 수용. 예종과 인종이라고 하는 그 왕 때 있었던 사실이었고요. 당시 이자겸이 집권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승인을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지요? 자, 그 다음 3번. 아니 그러면 거란하고는 아예 교류를 안 한 거냐? 그건 아니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란과도 교류하였다. 적대시하긴 했어도 교류를 하긴 했었는데 그래서 당시에 교류를 보여주는 것이 있죠. 당시에 대장경 편차는 거란이 정말 잘했었는데 그러한 대장경을 만든다던가 그 다음에 당시에 경전 같은 거 대표적으로 의천 스님이 만들었었던 교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도 다 사실 이런 기술을 거란으로부터 받아들여 온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장이라고 하는 이런 장부, 책 같은 것도 이때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얘들아 이번 파트에서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꼭 국제무역항을 꼭 외워야 돼요. 일본도 국제무역항이 있고 베트남도 국제무역항이 있고 다 있거든요. 일단 고려의 국제무역항은 뭐였게요? 들어봤을걸? 병란도라고 들어봤어요? 큰일 났네. 우리 한국사 때 다 했었는데 병란도라고 하는 국제무역항을 만듭니다. 국제무역항 이거를 만들었다. 그래서 아라비아 상인들도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다양한 풍습들, 활구, 은병 이런 것도 구경해보고 다양한 국제무역을 이때 했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얘들아 고려를 아라비아 상인들이 발음을 해야 되잖아.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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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가 돼요. 알아요? 그치. 원래 K인데 당시 원래는 C로 발음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코리아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이 C가 K로 바뀌긴 했지. 그래서 우리 모두 우러러 보는 대학 어디 있습니까? 고려대. 거기가 코리아 유니버시티예요. 다들 코리아에 가고 싶지 않나요? 못 가요. 그쵸. 우리의 준거 집단이죠. 자, 그런 코리아라고 하는 그런 명칭 꼭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좋고요. 이제 다른 사례들을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가마쿠라 막부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당시에 가마쿠라 막부가 존재하고 있을 때 이후에 원나라가 등장하긴 하지만 그 전까지는 송나라랑 교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 송나라와의 민간 교역을 허용해 줍니다. 민간 교역을 허용해 주었다. 그게 일단 가마쿠라 막부 시기에 있었던 특징이다. 송과 민간 교류를 허용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당시에 국제무역항으로 번영했었던 항구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하카타라고 하는 국제무역항이 발달하게 됩니다. 하카타. 난리 났네. 자, 그래서 얘들아,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레, 리, 쩐 왕조로 이렇게 발달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전레라고 부르는데 그 전레, 그 다음에 리, 쩐 왕조인데 그 중에서 리 왕조에 대한 특징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쩐 왕조는 이따가 다음 강의 때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리 왕조에서는 남진 정책을 일단 펼쳐요. 자, 그래서 당시 얘들아 참파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참파족이 세운 참파를 공격하면서 영토를 넓힙니다. 베트남에서. 그래서 참파를 공격하더라. 그리고 얘들아 송나라가 계속 이 베트남을 침략할 것 같은 낌새가 보였거든. 근데 낌새를 눈치채고 먼저 갔다. 그러니까 원래 선제 공격하는 게 짱. 그래서 송나라를 선제 공격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기네들, 그러니까 리 왕조에게 유리한 조약을 내밀었고 그렇게 해서 송과 화친합니다. 송과 화친. 리 왕조에게 유리하게 송나라와 화친하였다. 선제 공격을 해서 son가 맞아요. 얘네가 이겼어요. 오, 대박이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잽도 안 되는 싸움이었는데 자, 마지막 이제 송까지만 적을 건데요. 송은 조금 칸이 남나요? 우리 두 줄 정도만 쓰면 되거든요. 두 줄 한번 써볼게요. 1번. 자, 우리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차마고도라고 하는 거를 만드는데 차마고도, 도잖아. 이 도자가 무슨 도자겠어? 섬도자 같아요. 길도자입니다. 길이란 뜻이거든요. 차마고도. 그러니까 차랑 말이랑 계속 주고받는 그런 길이었다라는 뜻이에요. 당시에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티베트로부터 받은 말을 정말 좋아했어. 그래서 티베트산 말을 되게 일단 갖고 싶어 했고 그 티베트산 말을 수입해주는 대가로 차나 이런 것들을 지급을 해줬던 그런 길이 차마고도였습니다. 그래서 티베트산 말하고요. 차, 교역. 그래서 송나라산 차를 주면서 너네 말 되게 좋다며 이랴 하면서 차 받아왔다. 아니 말 받아왔다 라는 얘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차마고도는 어디까지 이어져 있냐면요. 당시 송나라부터 인도까지를 연결하는 정말 중요한 길이었고 뭐 차나 말 말고도 다양한 거, 뭐 버섯류, 그다음에 뭐 금은 이런 것도 교류를 했다라는 기록이 또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티베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알잖아. 걔네 육식해요. 고기 되게 많이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비타민이나 이런 거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가지고 비타민이나 이런 거를 차를 통해서 보충을 해왔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길이 열렸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네 국제무역항까지만 얘기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당시에 명주라고 하는 길이 국제무역항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부르는 명칭으로는 닝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닝보. 그래서 나중에 항구 열 때도 닝보를 개항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명주, 지금의 표현으로는 닝보라고 하는 곳이 열렸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다 국제무역항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병란도는 고려의 국제무역항, 가마쿠라마쿠는 하카타, 그 다음에 리왕조는 안 배웠고요.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명주, 닝보라는 곳이 국제무역항이었다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문제 풀어볼 거고요. 우리 뒤에 있는 23페이지에 11번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볼 겁니다. 이게 작년 9월 평가원 문제였어요. 고등학교 3학년 동아시아 1호 계정. 근데 요 문제에서 정말 많은 학생들이 쌍욕하면서 나갔다는 그런 선생님들의 평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따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대부분 이 답을 골랐거든요. 다 풀었군요. 같이 한번 봅시다. 자,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묻고 있고요. 문제에서는 가는 동전이 부족해서 황하가 남쪽에서는 교초만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교초는 교초소에서 시작한다고 알려졌다. 성성에서는 가에게 세패를 보내는 사절단과는 별도로 선제 능침보를 요청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6월에 국경을 넘었고 8월에야 남경에 도착하였다. 이곳은 본래 우리나라의 수도 카이펑이었다. 여기에 교초소가 있었다. 국경을 넘은 지 80여일 만에 가의 수도인 중도에 도착하여 황제를 아련하였다 라고 되어 있지요. 자, 여기 수도가 중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나라는 금나라라는 거 금방 찾을 수 있었는데 왜 학생들이 낚였냐? 위에 교초 있잖아요. 이 교초라는 화폐는 아이들이 배운 교육과정에서는 원나라의 화폐거든요. 그러니까 야 원나라네, 뭘 읽어 뒤에 거를, 이러면서 뭘 골랐냐? 이걸 골랐어요. 두 차례에 걸쳐 일본 원정을 단행하였다. 우리 이거 이따 배울 원나라에 대한 특징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fucking 이게 왜 답이, 이러면서 쌍욕을 하면서 나왔었다는 그런 감독관 선생님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자, 1번 볼게요. 탕구트족이 세웠다. 요거는 어떤 나라에 대한 설명이야? 서하에 대한 설명이야. 자, 그 다음 거란을 멸망시켰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란을 멸망시킨 거는 당시에 금나라하고 어떤 나라가 합세했다라고 했었지? 송이 합세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금나라에 대한 설명 고르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에요. 3번 가볼까? 토번에 화번공주를 보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가 안 배운 개념이라서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교육과정에서 빠진 내용인데, 화번공주라고 하면 당나라가 시집 보냈던 공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토번에 시집 보낸 거는 당나라에 대한 설명이고요. 우리가 배운 유일한 화번공주는 한나라가 흉노한테 보냈던 그 왕소군 이야기, 그건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그 다음 4번 5대 19개 분열을 수습하였다는 송나라에 대한 설명이라서 틀렸고요. 두 차례에 걸쳐 일본 원정을 단행하였다는 우리 다음 강의에서 배울 원나라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정답은 아까 2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여기까지 끝!